안녕하십니까, 최준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5강 JSP 스크립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조건문과 반복문, 두 번째 예외 처리하는 방법, 세 번째로 주석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문과 반복문. 자, 여러분들이 JSP 말고도 프로그램 언어를 작성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은 반드시 배워야 하실 것이 조건문, 반복문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조건을 주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 맞으면 이걸 실행하고 틀리면 저걸 실행하고, 반복문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횟수 동안 반복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이 조건문과 반복문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완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조건문에 사용되는 i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을 보시면은 if 그리고 가로 안에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자, 이건 한 줄짜리 문장인데 만약에 조건이 맞다면 바로 이어지는 실행 코드를 실행해라. 조건이 안 맞으면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겠죠. 두 번째, if 조건식. 자, if 조건식이 맞으면은 이걸 중괄호라고 하죠. 중괄호 안에 있는 실행 코드. 현재 한 줄밖에 없지만 여러 문장이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중괄호가 닫히고 그 이하에는 else가 있습니다. 자, if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 부분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false죠. 이 부분을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맞는 거 아니면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식이 맞으면 요 부분 실행, 아니면, 아니란 얘기는 조건식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false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실행한다. 자, if 조건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if. 자, 지금 보시면은 실행할 코드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도 2가지를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if 조건식이 참이면 이 부분을 실행한다. 그렇지 않고 조건식 두 번째, 이 조건이 참이면 이 부분을 실행한다.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면은 나머지 이 부분을 실행한다. 자, 이 형식은 if, else, if 그리고 else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if, else, if, else죠. 검색해야 될 조건이 더 있다면 계속 이어집니다. if, else, if, else, if, else, if, 마지막에 else 하고 나서 실행할 문장을 적어주죠. 그런데 else, if가 한 3개, 4개 이상 가면은 그때는 else, if를 사용하는 것보다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속도가 빠르고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자, 스위치 케이스문은 잠시 뒤에 보기로 하시고, 자, if 조건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스위치 케이스가 나왔네요. 자, 스위치는 똑딱똑딱 키는 벽에 달린 스위치랑 똑같은 거예요. 스위치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케이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스위치 변수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자, 값이 만약에 1이었다. 그러면 케이스 1, 2였다. 케이스 2, 3이었다. 아, 지금 케이스 3에 대한 내용이 안 보이네요. 이 부분이 빠졌네요. 자, 케이스 값 3일 경우
요 부분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디폴트. 자, 이 부분은 뒤로 와야 되죠. 한 요 정도 와야겠죠. 자, 그리고 케이스 1, 2, 3이 모두 아닐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기본값으로 디폴트 여기를 실행해라. 자, 다시 한번 스위치 문, 스위치하고 가로 이 안에 변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 값에 따라서 요 케이스 문의 뒷부분에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값들을 바로 적어준다는 얘기죠. 적어주고 나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해당 케이스 문을 찾아가서 실행 코드를 실행한다. 자, 실행을 했으면은 반드시 브레이크 문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케이스 2. 자, 값이 2였다고 치고 케이스 2를 찾아가서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 문이 없다면은 그 이하에 있는 케이스 3, 그 다음에 디폴트까지 모두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결과가 아니겠지요. 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케이스 문에 실행 코드 다음에 브레이크 문을 반드시 적어 주어야 된다. 자, 아시겠죠? else if를 여러 번 쓰는 것보다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용해서 조건을 검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로 할까요? 아, 케이스 3이 이제 나오네요.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나오는 순서가 지금 하나가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맞게 썼죠. 자, 케이스 3일 경우에는 실행 코드 3을 실행하고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간다. 자, 아시겠죠?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문. 자, 포는 반복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포라는 전치사의 뜻이 뭡니까? 뭐뭐 하는 동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뭐 하는 동안 실행문을 반복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포문의 형식은 초기식.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수가 뭐죠? i는 0이라고 쓰죠. 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i는 0. 조건식이 들어가요. i가 요 뒤에 이제 한계값이 오죠. 리미트가 오죠. 요 리미트보다 작을 때까지. 세 번째는 뭐가 옵니까? 증감식. 조건식을 받고요. 증감식은 무엇이냐? i를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려면은 i 뿔뿔. 증가연산자죠. 1씩 증가하는 거. 그러나 이 부분에 i 플러스는 2 하게 되면 얼마씩 증가하죠? 2씩 증가하게 되겠죠. 자, 여기는 사용자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포문이 돌아가는 형식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초기식 i는 0이죠. i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 포문 안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질 문장이 실행이 되면은 요 끝에 도달하면은 먼저 어디로 가요? 증감식으로 갑니다. 증감식으로 가서 i를 하나 증가시켜줍니다. 그럼 i는 1이 됐죠? 다시 요쪽으로 와서 조건식 검사를 합니다. i가 리미트 값보다 작냐? 만약에 참이라면은 또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반복되는 문장 실행하고 다시 끝에 닫는 가로를 만나면은 올라가서 i를 또 하나 증가. 그리고 조건 검사하고 다시 반복하고. 자, 계속 돌다가 증감하고 조건을 검사했는데 맞지 않다. 조건이 맞지 않다. false다. 그러면은 바로 그 시점에서 포문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자, 이게 포문의 진행 방식입니다. 다음 간혹 가다 보면은 포문하고 요 안에 그냥 세미콜론만 2개 찍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뭘까요? 예,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초기값도 없고 조건식도 없고 증감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무한 루프다. 무한 반복한다. 그러면 무한 루프에 어떤 탈출구가 없다면, 증가되는 값이 없고 if문, 브레이크문이 없다면은 얘는 계속 반복하니까 컴퓨터가 정지 상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무한 루프 안에는 증가값이 있고 if문이 있습니다. 조건 검사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얘기죠.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은 바로 포문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포문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hile문이 나왔네요. while문은 얘도 영어 단어 뜻을 보면은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자, while 조건식을 넣어줍니다. 조건식이 3일 동안 반복되어질 문장 실행. 그러면은 요 반복되어질 문장 안에 뭔가 이 조건식에 검사하는 값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증가되고 다시 조건 검사하고 참이면 또 실행. 또 참이면 실행, 거짓이면은 while문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자, 요거랑 비슷한 것이 do while문이 있습니다. 얘는 while문하고 모든 조건은 다 똑같아요. 단 한 가지 틀린 점은 do라는 문이 먼저 쓰였어요. 그래서 조건식이 참이건 거짓이건 간에 반드시 do 문장은 한번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검사하고 맞다면은 다시 올라가고, 또 조건 실행 문장 실행하고 맞으면 또 올라가고, 실행하고 검사해 봤더니 틀려요. 그러면은 밑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자, 요거 아시겠죠? while문과 do while문은 똑같은데 단 한 가지 차이점이라는 것은, 자, while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바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do while문은 반드시 do 안에 있는 문장들은 한 번은 실행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넘어갈까요? 예외 처리. 자, 예외라고 하는 것은 자바를 배우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 그 예외, 쉽게 말하면 에러죠. 자, 틀렸을 경우에 그 에러를 잡아서 캐치해서 어떤 일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자바에서 사용하는 형식과 똑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자바에서 배우셔야겠죠. 자, 형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y 구문. 자, try 구문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을 때 그 문장들을 try 구문절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을 캐치문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 있죠? 자, 요거는 자바 API에 찾아보시면은 어떤 클래스, 어떤 문장을 쓸 때 어떠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거를 참조하셔야 되고, 자주 쓰다 보시면은 어떤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 클래스 유형하고 변수명을 선언을 해주고, 이 안에서 위에서 받아들인 변수명으로 예외 객체를 잡아서 일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메시지 찍어보고 어떤 값도 변경을 시켜주고. 다음은 finally 구문은 예외가 발생하건 안 하건 항상 실행해야 하는 문장들을 finally 절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 처리를 해주고, 또 예외가 발생하건 안 하건 간에 실행해야 될 문장들을 이 구절 안에 넣어주면 실행이 가능하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코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 일을 하는 코드들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라면은 그 문장이 있는 곳을 try 절 안에다 집어넣어 주고, 자, 그 try 절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의 유형을 선언하고 변수명을 선언해서 발생한 예외를 잡아서 캐치해서 일 처리하는 문장을 캐치 절 안에다가 넣어주고, 파이널리 절에서는 예외가 발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처리해줘야 될 문장들, 그러한 문장들을 적어준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예외 처리 방법은 이 정도 알아두시고, 다음 주석 처리가 나왔네요. 주석 처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주석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면서 각 부분에 자, 이 부분은 어떤 일을 하는 부분이다 라든지, 또 이 부분은 어떤 변수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어떤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자, 개발자 이외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이 수정을 할 때 보기 편하도록 설명을 달아주는 부분이 주석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석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주석. 자, 이 부분은 JSP가 생성하는 문서 있죠. 자, JSP 코딩이 일을 하고 나서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출력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 출력되는 문서의 내용 주석은 표현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JSP 주석은 출력되는 결과물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브라우저에서 결과물 받아보고 소스 보기를 하면은 내용 주석은 보이고 JSP 주석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에만 보입니까? 사이트 쪽에 JSP 파일을 열었을 때만 보인다. 그게 바로 JSP 주석이다. 자, 그러면은 스크립트 언어 주석은 뭔가요? 뭐 한 줄짜리도 있고 여러 줄에 걸쳐서 되는 것도 있는데, 자, 스크립트 언어 주석이란 서블릿으로 변환된, 자, JSP 페이지는 실행이 되면서 서블릿, 확장자 자바인 파일로 변환이 된다고 그랬죠. 그 확장자가 자바인 파일, 그 내부에 보여지는 언어 주석입니다. 자, 스크립트 언어 주석은 JSP 페이지가 변환되어서 자바 파일이 생성되는데 그 안에 출력이 되어지는 언어 주석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내용 주석은 JSP 문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뿌려지는 결과물에도 출력이 되는 주석이고, 자, JSP 주석은 결과물에는 출력이 되지 않지만 JSP 파일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 주석이고, 자, 스크립트 언어 주석은 JSP가 서블릿으로 변환이 되면서 서블릿 내부에 표현되는 주석이다. 자, 주석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 예제를 돌려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톰캣을 실행을 시켜야겠죠. 자, 명령 프롬프트 창이 톰캣 실행되면은 하나가 반드시 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명령 프롬프트 창이 떴고, 다음 브라우저를 열어야겠죠. 자, 브라우저가 열렸습니다.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은 뭐죠? 소스를 봐야 되니까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을 시켜야겠죠. 자, 오늘 배운 예제들이 루트에 들어있네요. 첫 번째 if else.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크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리퀘스트에 get parameter mark. 자, 리퀘스트에 get parameter mark. 다른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값을 보냈다는 얘기인데 직접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URL 주소에 페이지 이름 뒤에 물음표하고 변수 값 많이 보셨죠? get 방식으로 보낼 때 브라우저의 주소줄 뒤에 따라붙는 값이죠.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값을 보내면은 get 방식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보내는 변수 값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 페이지를 호출할 때 마크라는 변수에 어떤 문자열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자열을 parseInt 인티저로 변환을 시켜서 markInt 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자, 검사해야겠죠? 자, 지금 요 위에 부분이 안 보이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당신의 점수는, 자, 받아들인 마크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하고 있죠. 자, 문자열이니까 이때는 숫자로 변환된 마크 int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그 마크 값을 숫자로 변환시키고 검사를 하고 있죠. if 90보다 크면 90 이상이면,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요 부분이 스크립트리 부분이고 if문 조건, 자, 실행문이 여기서 열리고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body 부분에 그냥 A가 출력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조건 만족하면은 B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조건 만족하면 C 출력, 네 번째 D, 이도 저도 아니면은 F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밑에 내려보면, 자, 여기서 막히고 있죠? 자,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를 봐야겠죠? 자, 톰캣을 먼저 실행을 시켰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파일명을 쓰고 값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if else.jsp 물음표 기어주고, 아까 어떤 변수를 넣어줬죠? 마크는, 자, 80점 해볼까요? 엔터. 80이면은 학점이 뭐가 나옵니까? 자, 아까 80보다 크면 뭐, 또 작으면 뭐, 이런 조건이 있었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80보다 크면은 B였어요. 근데 얘는 80이죠? 자, 약간 잘못됐죠? 크거나 같다로 해야겠죠? 자, 80보다 크지가 않으니까 얘는 평점 C가 나왔네요. 자, 간단하게 if, else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포문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보시면은 바디 부분에 가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JSP가 쓰이고 있죠. 자, 자바 유틸의 랜덤 클래스용으로 랜덤을 만든다. 자, 이 클래스는 임의의 정수를 만들어주는 클래스입니다. 자, 객체 하나 생성을 하고 포문을 돌립니다. 인티저 i는 1부터 i는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랜덤 next int 하면은 임의의 정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rn이라는 인티저 이용의 변수에 집어넣고 찍는 거예요. i는 1부터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죠. 그러니까 i는 1, 첫 번째 임의의 정수는 하고 임의의 정수가 찍힐 것이고, 자, 폼은 또 돌아가겠죠. 2일 때는 두 번째 임의의 정수하고 임의의 정수가 찍힐 것이고, 몇 번을 반복합니까? 10번을 반복한다는 얘기죠. 포가 i가 1부터 10까지니까, 자,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예제의 제목은 for
example.jsp네요. 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임의의 정수가 표현이 되었죠. 포문이 10번 반복이 되었다. 자, 다음은 while문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너무나 간단하군요. 자, sum이라는 변수 하나 선언하고 count라는 변수 선언하고 1로 초기화 시켜주고, 자, while문 조건식이 들어갔습니다. count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count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count 1의 값이 sum에 더해지겠죠. 플러스는 하면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count를 하나 증가시켜줍니다. count 2 됐죠? 다시 조건을 검사해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100보다 작거나 같죠? 다시 내려와서 이미 1이 들어가 있는 sum에다가 다시 2를 더해주죠. sum은 3이 될 것이고, count 하나 증가 3이 되었죠. 다시 조건 검사하니까 조건 맞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또 내려와서 더해주고, 이렇게 얼마까지? count가 100일 때까지. 자, 100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증가시킵니다. 101이 되겠죠. 다시 조건을 검사합니다. 100보다 작거나 같냐? 아니네요. 크죠? 실행 안하고 바로 밑으로 빠져서 결과값 sum을 출력을 해주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이 뭔가요? while example .jsp가 되겠네요. 아, 예외가 났네요. 자, 파일명이 틀렸나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일 example.jsp 파일 example 파일명이 맞는데 못 찾고 있네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칠 것이 아니라 제가 편법을 가르쳐드렸죠. 새 이름으로 하면은 파일 이름이 나오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취소하시고 컨트롤 V 붙여놓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1부터 100까지의 합은 5050이다. 자, 다음은 예외 처리에 관련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긴데요. 이 내용을 100% 이해 못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자,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부 다 자바입니다. 자바 코드예요. 자, 자바의 IO의 버퍼드 리더 유형으로 BR이라는 걸 만들고, 파일 리더. 자, 자바는 뭐 읽어 오려면은 객체 인수로 넣고 또 객체, 이런 식으로 기능을 점점 추가를 하면서 계속 객체를 만들어줘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파일 리더 FR 만들고, 요렇게 만든 얘기예요. 파일 경로를 넣어주고 파일 리더를 만들면은 요 FR 파일을 읽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R은 뭐예요? 버퍼드 리더. 버퍼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버퍼드 리더를 만드는데, 요거는 버퍼드 리더 메소드에 위에서 만든 파일 리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while문을 돌리면서 BR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객체죠. BR에서 read line 하면 한 줄씩 읽어온다는 얘기예요. 읽어온 게 null이 아니면은, 요건 아니란 뜻이죠. 뭘 합니까? from kr to us 라인을, 요거는 따로 정의해 놓은 메소드예요. 자, 영어를 한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인코딩 방식을.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요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캐치문으로 잡아주고 있죠. 첫 번째, 예외가 2개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File not found exception. 파일이 없을 경우 그때 어떤 처리를 해줘요?
읽어올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메시지를 찍어주겠다. 두 번째, IO 파일 읽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파일을 읽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출력을 해주고, 자, 앞에 try 구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catch 구문에서 잡아서 처리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발생한 예외 메시지를 찍어준다. 여기 안 보이시죠? 다시 EX 메시지 예외 객체에 get 메시지 해서 출력을 해준다. finally 부분은 뭡니까? 예외가 발생하건 안 하건 실행해주는 문장. 근데 그 안에 또 있어요. try 문이 있고 catch 문이 또 있네요. BR이라는 것은 버퍼드 리더가 널이 아닐 경우에는 close 사용한 객체를 닫아줘라. 예외 발생하면은 여긴 처리한 게 없네요. 그냥 캐치문은 의무적으로 써야겠죠. 여기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복사를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간혹가다 이렇게 기침을 하네요. 엔터 칩니다. 자,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읽어올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예외가 발생했어요. 근데 캐치문에서 이러한 출력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예외인지 잘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주석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주석입니다. 내용 주석은 어떻다고 그랬죠? 물론 소스상에 보이죠. 근데 결과에는 안 보이지만 소스 보기를 하면은 바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계산 요 안에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석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브라우저를 열고 엔터. 자, 결과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우측 단추를 눌러서 소스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주석이 보이게 된다. 다음 JSP 주석을 한번 볼까요? 자, JSP 주석은 결과물에 안 보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에도 안 보입니다. 그 JSP 파일을 열었을 때만, 저처럼 이렇게 열었을 때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확인해 볼까요? 자, 결과물에 안 보이죠? 소스 보기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다음 스크립트 언어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따로 예제를 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크립트로 변환될 때 한글로 쓴 예제는 깨져서 나와요. 그리고 영문으로 쓴 예제, 주석은 깨지지 않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일단 스크립트로 변환된 자바 파일에는 스크립트 주석이 포함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JSP 스크립트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